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헤어조고 영화는 바로 노스페라투입니다. 노스페라투. 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선배 영화 감독들에 대한 독일인 헤어조그의 존경심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공포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 10작품을 뽑으라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투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지금 봐도 이 영화는 무시무시하죠. 노스페라투 원작이야 뭐 이 독일 초기의 무성 영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힘, 뭐 미장센 이런 건 끝내주죠. 저는 아까 아길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스페인 역사를 독일인 감독이 페루에 가서 찍은 거 아니겠어요? 노스페라투도 마찬가지로 브람 스토커의 원작을 무르나우 독일 감독이 만들었고 다시 독일 감독인 파스빈더가 만들었는데 이야기는 트란실바니아란 말이지. 그리고 이사벨 아잔을 보니까는 왜 아잔이냐면은 아빠는 알제리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프랑스에 살았던 독일계 엄마고.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사벨 아잔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노스페라투 보면 독어를 잘하잖아요. 엄마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어를 잘할 수밖에. 난 저 영화 보면서 아니 이사벨 아잔이가 언제 이렇게 독일어를 배웠지? 보면서 더빙을 했나? 근데 목소리는 같아. 알고 보니까 엄마가 독일 사람이어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왜 유럽 영화는 이렇게 다국적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할까? 만약에 한국에서 김유신 장군으로 중국 배우가 나오면서 일본 감독 연출했다면은 우리는 참 이상할 것 같은데 유럽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이유가 생겼나? 다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나?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손오공 같다 한국 사람이 배우 맡아서 찍은 영화들 꽤 많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가령 드라큘라 얘기는 창작 문학이지만 아기레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역사에 기반을 둔 것도 그렇게 멀티내셔널로 이렇게 섞어서 막 할 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제 질문의 의도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는 단위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맨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그렇더라. 유럽이라는 개념 자체는 100년 전인가 이후로부터 생긴 거지. 그전에는 그냥 이 동네 저 동네였을 약간 다른 말을 쓰는 이 동네 저 동네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똥꼬집 강한 동네 빼고는 나머지 독일이나 이런 데는 쟤네들 뭐 말투 사투리 쓰는 애들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 있지 뭐. 이번에 노스페라투도 보니까 무대가 네덜란드도만요 보니까. 원작에도 무대가 네덜란드고 네덜란드 사람이었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작에는 아마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안 나올 겁니다. 이 영화에 관한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인데 제가 이제 예전 커뮤니티 하던 그 배드 테이스트의 멤버 중에 한 명,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한번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이게 국내 DVD로 2장짜리로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화면 선택에서 화면 선택에서 불어 버전, 독어 버전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거 두 개를 다 봤는데 어느 순간에서 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해변가 씬인데 자기가 두 개를 비교해서 봤대요. 독어 버전, 불어 버전이 머리카락 휘날리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 양반의 두 번 찍었나? 음모 이론은 뭐냐면 이거는 오디오가 멀티트랙이 아니라 불어 버전, 독어 버전 따로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실 확인은 못했는데 뭐 헤어지고 하면 그 정도야.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카메라 뻗쳐놓고 배우가 불어도 하고 독어도 하는 배우라면은 첫 번째 테이크는 불어로 가고 그 다음 번째 테이크는 독어로 가고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중국어 합작 영화 찍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조연 같은 경우 한국 배우 시켜갖고 한국 대사를 하다가 살짝 바꿔치우고 중국 배우가 중국 대사라는 식으로 해서 투 테이크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나? 하여튼 뭐 이거 제 주장은 아니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이모 기자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뭐 헤어지고 하면 뭔 짓을 해도 뭐. 생각해보면 참 묘한 게 또 우리가 영화 초창기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의 변증법에 입각한 소비에트 몽타주. 네, 몽타주로 대변되는
영화들 그리고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건 역시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영화는 소비에트 몽타주처럼 카트가 막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오히려 표현주의. 그러니까 예. 세트라든가 연기로 긴 호흡으로 가면서 서서히 조여오는 맛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뭐 영화 초창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의 흐름을 이끌어온. 예. 뭐 노스페라투야 내용 다 아시죠? 드라큘라 스토리를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영화 친구들 중에 안 계시겠죠? 저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스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원작이 되는 드라큘라,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대신에 분량은 되게 많은데 책이 500페이지인가? 근데 안에 텍스트가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읽다 보면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코폴라가 브람 스토커스 드라큘라라고 일부러 원작자를 강조한 영화를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대에 차서 그 영화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막상 보고 나서는 의상 말고는 별게 없구만. 아니요, 전 그 영화 좋아해요. 아, 난 아주 실망했어요. 예. 거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또 뭘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다고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까지도 만들어서 그 영화야말로 정말 상륙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영화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고 보아왔던 드라큘라 이야기 그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이 노스페라투 헤어조크 노스페라투 얘기하려면 원작이라기보다는 무르나우 영화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또 닥터님의 도움을 좀 빌리는 걸로 어떻습니까?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투하고 비교하면은 헤어조판을 처음 본 게 아마 한국의 비디오가 92년인가 그때 나왔을 겁니다. 그때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무르나우 영화를 개판으로 만들어놨다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영화가 꽤 잘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옛날에 비디오로 봤던 것보다 화질은 좋을걸요. 당연히. 무르나우파는 어쨌건 페스트와 연결된 노스페라투라는 인물에 집중을 한다면 이번 헤어조그파는 역시 이 감독의 성향답게 어떤 자연적인 면, 자연의 재해로서 노스페라투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감독이라면 노스페라투는 제목이 똑같긴 하지만은 무르나우가 보여줬던 그 대머리의 뾰족기의 앞니빨 두 개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장면들 그대로 갖고 온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하긴 그걸 빼면은 노스페라투가 아니지. 의도적으로 좀 예외적으로 사실은 독일 영화 감독이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드러낸 작품이죠. 이 영화는 역시 어쩔 수 없이 클라우스 킨스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무르나우의 노스페라투의 유명한 건 그 타이틀롤 역할로 그 맥스 슈렉이라는 맥스 슈렉. 배우. 글쎄 이름이 슈렉이야 진짜? 정말 생긴 게 아주 기괴하게 생긴. 그래서 그 맥스 슈렉이 사실은 노스페라투에 출연하면서 배우가 아니라 혹시 실제 자기 모습, 그러니까 그 맥스 슈렉이 드라큘라가 아니었을까, 흑혈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그 섀도우 오브 더 뱀파이어라고 이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 정도로 이 노스페라투의 캐릭터 자체가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 배우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가 없는 영화였죠. 그리고 이후에 나올 호러 영화들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예. 그래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그 존경심을 바친 영화고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헤어조그의 야심이 그렇게 많은 영화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야심보다는 거의 재현을 목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다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드라큘라 이야기를 하면서 뭐 패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를 가장 정면으로 내던진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패스트를 빙자한 자연재해, 재난으로서의 자연재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영화가 시작하면서 79년 헤어조크의 노스페라투는 이 카타콤으로 추정되는 지하 묘지에서 미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 이거 진짜 같아. 진짜 카타콤에 들어가서 왜냐면은 이 영화도 그렇게 제작비가 넉넉하지 않았고요. 그 아무리 뭐 분장 기술이 발달했어도 요 미라 더미를 제작하는 게 이 정도 디테일하고 사실성을 구현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오프닝이 아길의 엔딩하고 되게 비슷한 게 오프닝을 딱 보면 미라들이 나오는데 아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성인으로, 그러니까. 그다음 여성, 그다음에 노년기. 그러니까 인간 삶 전체를 비춰주면서 이것의 부질없음을 딱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영화 첫 장면에서 그 크레딧이 흐르면서 계속 미아를 보여주는 그 의도가 영화의 공포적인 분위기를 잡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 미라가 패스로 죽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그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내지는 죽어 있는 어떤 그 시체들 미라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에 대한 어떤 복선을 미리 깔아두는 기능도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결국 삶의 무상함, 자연 앞에 인간이란 존재의 부질없음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과 죽음도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일 뿐이야 등등. 그래서 하여튼 오프닝 장면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곳곳에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그런 카타콤들이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지금도 뭐 파리 어느 성당 밑에 가면은 카타콤이 있어가지고 시체들이 뭐 쭈룩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 참 보면 이상해. 발 밑에 공동묘지를 두고 살면서 나도 멀쩡하게 산다니까. 그 최근에 공포 영화로도 나왔어요. 무슨 에즈빌로 에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예. 걔네들은 무슨 성인의 유물이라고 사람 죽으면 심장 빼가고 눈알 빼가고. 아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말로 초등학교 때 학교가 원래 초등학교 때? 공동묘지 자리였다는 거 아니었던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같이 하긴 묘지도 그렇게 보면은 그 유럽 도시에는 주택가와 묘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꽤 있고 우리는 묘지는 일단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한국이 현대에 접어들면서는 주택이 자본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바뀌면서 더더욱 멀리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죠. 뭐 화장터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데 여전히 그런 도쿄나 중심에 그런 문화 남아 있거든요. 주택가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사당들이 있고 낙골묘도 있고 낙골묘 낙골묘라기보다 같은 이렇게 것들이 저 화장에서 매장한 그치. 묘비들이 예. 쭉 있고 창문 열면 묘비들이 쭉 그러니까 난 보이잖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일본 사람들. 한국에 그런 거 세운다고 그래봐. 집 갖다 난리 오신다고 나지. 난리 나지.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노스페라투는 저는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사실 이제 공포 영화로서의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에요. 뭐 아주 충격적이라든가 자극적이라든가 그런 지점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이 영화에서는 이자벨 아샤니까 공포 담당. 그, 정말 무섭도록 아름답더라고요. 그 두 가지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스토리는 비단 무르나우 영화 아니라 또 해도 드라큘라 영화 통해서 수없이 반복돼서 익히 알고 있던 루시 나오고 약혼자 나오고 밤에 피 빨리고 근데 재밌더라고. 다 알고 보는데도 이번에 노스페라투도 재밌었어요. 그 점이 나는 참 좋았고 두 번째는 분명히 무르나우 영화를 거의 리메이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옛날 좋은 영화 최근에 리메이크해서 나오면 제발 이런데 딱 보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로보캅 리메이크. 그다 나한테는 정말 내 인생 영화인데 제발 그랬다가 이랬는데 이거는 리메이크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역시 그 헤어조크가 날탄 감독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두 번째였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확실히 태도가 다른 게 조나단 하커가 노스페라투를 찾아가면서 중간에 마을에 들려서 여기서 마차를 타고 어느 지점까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고 거기서 거부를 한다는 게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면 다른 영화도 대부분의 영화들도. 근데 이 영화에서는 거꾸로죠. 거부를 당하고 거대한 자연을 하커가 조그맣게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거죠. 막 징검다리 건너고 혼자 돌길 건너고 근데 좀 있으니까 마차가 오대. 그래서 아니 저건 어디서 온 거야 저건? 이게 이 영화의 태도인 거죠. 결국 자연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일정 부분은 거기에 좀 함몰됐다는 생각도 드는 게요. 그래서 영화의 설정상 거의 필요 없는 이 백작이 이 자기의 관들 이동시킬 때 그냥 매구가 굳이 자기가 그 뗏목에서 그 관들을 이동하는 장면을 과연 보여줘야만 했던가 그런 의심은 좀 들긴 하죠. 그 무르나우 영화 빼고 여러분이 보셨던 수많은 드라큘라 영화들이 있잖아요. 크리스토퍼 리가 나오든 뭐 피터 코싱이 나오든 내가 좀 물어보는 건데 처음에 드라큘라 백작을 마주쳤을 때 지금 이 무르나우 영화나 헤어조크처럼 귀가 뾰족하고 앞니빨이 톡 튀어나오고 누가 봐도 손톱 이만해가지고 누가 봐도 흡혈귀다 이런 외모였나? 내 기억에는 평상시에는 약간 좀 창백하지만 정상적인 외모였다가 드러낼 때만 드라큘라 외모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냥 숨어 사는 귀족인 거죠. 숨어 사는 귀족 약간 창백하지만 약간 인간스러운 젠틀맨. 근데 나는 보면서 물론 무르나우의 원작에 자장이 있었으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브루노 간지가 백자가 만나는 장면에서 누가 봐도 괴물이야. 기뼈쩍하고 앞니 발떡대는데 아주 당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예, 저 만나자고 하셨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냥 괴물이구만. 왜 도망 안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집 사러 온 사람한테 저 앞니가 왜 토끼 이빨이세요? 라고 물을 수는 없지 그 않습니까? 얘기 들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본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괴물이 눈앞에 있어도 이거 팔아야지. 또 고객이니까 프로라면 원작 노스페라도와 다른 점이 조나산 하커라든지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애잔하고 나 저 사람 되게 부러워 죽겠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베르너 헤어졌고가 독일에서 많이 환영받지 못하고 특히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좀 비판이 많았나 봐요. 이다나 파시스트라는 식의 그런 비난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좀 세니까 예. 사실은 유저먼 시네마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감독은 누가 뭐래도 파스빈더예요. 네, 그렇죠. 예. 또 파스빈더 영화들이 일정 부분은 멜로드라마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또 격조가 좀 있어.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병자가 지적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독일 내에서도 대중의 평가와는 좀 거리가 먼 영화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덕 감독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만큼 한국에서 인정 못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한때 한국 영화 더 이상 한국에서 영화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게 진짜 짱이에요. 베를린 뭐 베니스 이런 데서 김기덕 짱, 홍상수 짱, 이창동 짱. 한데 한국에서 영화 걸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상이나 타이즈 좀 써주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그 괴리와 어떤 간극 때문에 굉장히 이 양반이 좀 화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하자면 헤어조그 감독이 당시 독일에서 지금의 김기덕 감독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그 백작은 흑혈기 백작은 드라큘라 역사상 가장 쓸쓸한 모습으로 나오죠. 대사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오? 사랑이 없는 것이요. 사랑의 부재요. 뭐 그런 대사 비슷한 데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죽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예. 그리고 막 처음에 만났을 때도 미안하고 하인이 없어가지고 내가 직접 서빙할 수밖에 없어. 이게 되게 막 안 돼 보여. 원래 설정은 이 브루노 간제를 계략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떡밥이 돼야 될 텐데 하인이 없다니까 정말 하인이 없구나. 초반에 보면은 그 와줘도 고맙소. 내가 바로 사인하겠어라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사람이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발 가지마 내가 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런 게 자꾸 중첩되는 거죠. 최근에 외신 보면은 유럽의 가령 귀족 가문 출신인데 파산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선조한테 물려받은 성을 뭐 매각해야만 살 수 있는 몰락 귀족. 지금 유럽에 아니면은 그걸 유료 관광지로 만들어야지 간신 입에 풀칠하다는 몰락 귀족에서 한때는 귀족이었을 텐데 참 안 됐네. 근데 요번에 이 노스페라투에서 딱 드라큘라가 참 없어 보인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막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살래 이게 꼭 나 지금 재산 팔아서라도 먹고 살래라는 귀족처럼 느껴지더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백작이 그 피를 빠는 장면 이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에로틱한 그렇죠. 장면으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는데 이 장면 이사벨 아자니의 목덜미를 무는 장면은 진짜 굉장히 에로틱하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아니 뒤에 가면은 아까 치마를 걷어올려고 하는데 탁 막는 장면도 있지 않나? 막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맨 마지막에서 그 노스페라투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장면은 정말 묘하게 아주 관능미가 넘치더라고요. 아니 그게 처음에 이자벨 아자니의 방으로 찾아오니까 이자벨 아자니가 놀래면서 하는 장면에서 그 눈 뜨잖아요. 그 놀라는 장면이 너무나 무서워. 저 그 장면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안 무서운데 너무 무섭고 저는 비명 지르는 여자가 더 무서운 영화로는 샤이닝의 셜리 두발이 비명 지르는 거 그거 제이 니콜슨이 도끼를 뽀개는 것보다 더 무섭거든요. 역시 거기 필적하는 걸로 이사벨 아자니의 눈치 껴뜨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장면들은 전부 다 이사벨 아자니가 나올 때. 그러니까 리액션 샷이 무서운 거야. 사실은 헤어조그가 그의 성향과 마찬가지로 제가 뭐 그 영화 많이는 못 봤지만 여배우 되게 못 다루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영화는 과하게 분장도 너무 과해 정말 과하게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자벨 아자니가 사실은 초창기에 공포 영화 생각보다 많이 좀 출연을 했었어요. 그 로만 폴란스키의 테넌트 같은 영화도 있었고 몇 편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도 그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에 출연했던 작품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자벨 아자니의 팬들도 보시면
정말 인형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정말 인형같이 나오죠. 처음에 이자벨 아자이가 나왔을 때 올리비아 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즉 올리비아 스보다 나이도 조금 젊기도 하지만 그 올리비아 스가 저거 아니겠습니까? 동양적인 미모의 흑단 같은 머리. 근데 이자벨 아자이는 올리비아 스 같은 계열인데 왠지 더 선을 진하게 그리고 모든 게 뚜렷한,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단 말인가. 뭔가 굉장히 깊은 느낌이 나요. 기쁜 느낌이.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혼혈의 좋은 예였다는 거죠. 알제리 아버지와 독일인 엄마가 낳은 혼혈 1세인데 우리가 속설로 혼혈은 1세가 정말 이쁘다. 근데 혼혈 2세로 내려가면 가령 제가 저희 아들 녀석이 혼혈을 하게 되면은 손주는 이쁘지만 증손자는 안 이쁘다라는 거죠. 뭔 상관이야, 증손자랄 땐 나 없을 텐데 그냥 손주가 이쁘다는 그런 속설이 있듯이 이자벨 알세이가 혼혈 1세다 보니까는 정말 장점만 닮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뭐 스탠용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자벨 아잔이 닮은 꼴 사람 찾기 그렇습니다. 이벤트가 있었어요. 디아볼리크 할 때 그걸 네. 했었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최지호 씨예요. 최지호 씨.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지호 씨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 영화 찍고 나서 고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박봉곤 가출 사건이라는 진짜 한국의 컬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출연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미지가 좀 비슷하긴 했었어요. 최지호 씨. 그때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자벨 아자의 닮은 선발대사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 코르셋이라는 영화를 할 때 말이죠. 그 피카디리 극장 앞에 코르셋 전시회도 했답니다. 어떻게 하든 영화에 대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정말 그 판때기에다가 여자 속옷 이런 코르셋 이렇게 전시하고 그랬다니까. 그 영화 이벤트 홍보사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제가 링 개봉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종로에 지금이야 없지만 그 당시에는 길거리 전철역 역사에 영화 포스터들 개봉작들 쫙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포스터를 하나 쭉 찢어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용으로 이용할까 하다가 영화 링에 포스터 도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 왜냐하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화는 망하는 영화가 아니라 모르는 영화거든. 그렇죠.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정치인하고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악플보다 악플이 낫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책을 쓰려다가 말한 게 정치인과 영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만 쓰려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렇게 노스페라투는 그나마 헤어지고 영화 중에 우리가 가장 접하기 수월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보시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정식 출시 1호는 아니라도 하여간 좀 드문 영화 중에 하나였죠. 피치카롤다가 먼저 했겠구나. 정식 출시는. 먼저 했었고 그 베르너 헤어조크 컬렉션이라고 해서 국내 DVD 나온 적 있었지 않습니까? 시리즈. 거기에 보면은 노스페라투하고 피스카랄도 그리고 머던 오브 드림즈 나의 친애하는 적 그렇게 4편으로 묶어 나온 게 출시된 게 있습니다. 지금도 구할 수는 모르겠는데 이 DVD요. 진짜 대표작을 빼놓고 출시했구만. 이 작품은 우리 때 가장 먼저 국내 출시돼 있었기 때문에 영화광들이 아마 가장 먼저 접했을 헤어조그의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 좀 저 드네요.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피치카랄토란 말인가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비디오 뚜껑을 열었던, 보고 나서는 뭐 이래 영화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VHS의 러닝 타임이 짧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120분짜리보다는 90분짜리가 더 쌌기 때문에 영화들 마구마구 가이즈를 했는데 이 영화가 오리지널 러닝 타임이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2시간 반? 뭐 하여간 2시간은 넘어요. 이 영화는 아마 출시가 됐을 때 거의 1시간 정도 잘려나가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때도 긴 영화는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내던 때예요. 가끔 양심적인 출시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 2시간 20분짜리를 한 테이프에 넣어서 출시한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우리가 공테이프가 120분짜리잖아요. 그래서 90분, 100분짜리 영화는 당연히 하나로 나왔고, 그다음에 한 뭐 2시간 반, 3시간짜리 영화는 뭐 2시간짜리 하나, 60분짜리 하나 나오다가 왜 욕을 먹었냐면은 2시간 5분, 맞아요. 응? 2시간 8분 요런 영화를 일부러 2개로 꺼낸 놈이 있는데 지금 닥터님 말씀처럼 조금 양심적인 그 비디오 출시에서는 그거 SKC나 무슨 세아미디어에다 주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옆에서 비디오 업자였던 분이 저를 착 지긋하게 보시는구나.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피치카르도가 잘린 이유가 왜 잘렸을까? 그때도 2장짜리가 나오던 시절인데 검열 때문에 잘린다. 근데 뭐 특별하게 검열 때문에 잘릴 이유도 없고 그냥 한 번을 좀 후진 거를 했나 아니면 워낙 영상이 금성 아니었어요? 이거 골드스타? 왜 이렇게 잘렸는지 모르겠어. 그 당시는 일단 길면 사람들이 안 볼 거다라는 개념이 없을 때라서 그런가? 2개까지 나눠서 출시할 정도면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빌려보겠다 싶은 거를 그렇게 내겠죠.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프로테이프 이른바 프로테이프 하면 SKC가 워너 영화를 출연했고요. 대우는 파라마운트 영화를 냈던가 어쨌든 각자 메이저하고 제휴를 해서 냈는데 보니까는 금성 비디오인데 완전히 소위 말하는 낯가로 하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언제 금성 비디오 사업부에 근무한 사람 있으면 물어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냈는지. 분명히 돈 때문일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국내 비디오 보급됐을 때 초창기에 출시된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뭘 소개라 배가 산으로 가는 영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릎팍 도사 때문에 이야기가 산으로 흘러갈 때 배가 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왜그 그래픽이 조악한 예. 효과 많이 넣었잖아요. 저는 그 PD 이 영화 봤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예. 이 영화는 정말로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영화예요. 그것도 거대한 증기선을 예, 그리고 특수 효과가 아니라 정말로 생으로. 영화의 내용을 살리기 위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터하고 실제 사람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버전의 피치카로도 봤을 때는 그냥 저 사람이 미쳐서 끌고 가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명확한 이유가 있던데 강의 두 지류가 서로 가장 최단 지점인데 저거 아니에요? 최단 지점을 물길로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험한 물길을 피해서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고무를 많이 채취할 수 있다 이거지. 물론 이제 옛날 내가 금성 미디어 버전이든 이거 버전 저건 알았어요. 산에 가니까 저렇게 이 사람이 탐험을 하는 이유가 정글에서 오페라를 열기 위해서. 오케이 알겠어. 근데 옛날에 봤던 거는 아니 오페라를 연다고 하면서 왜 미친놈이 배를 잡고 산으로만 끌고 가. 뭐 오페라 하지도 않는구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오페라를 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건드리지 않는 고무나무가 많은 거기서 고무를 채취해서 그걸 현금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건 거죠.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완전히 미친 짓은 아니고 나름대로 위험하긴 하지만 합목적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이상은 정글에서 오페라를 연다는 것 자체는 약간 미친 짓일지 몰라도 그거를 열기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유가 있던데 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배를 끌고 산을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 클라우스 킨스키가 연기를 정말 잘한다고 느낀 게 아기레 때는 딱 등장하면 아 이 새끼 미친놈이네. 근데 보이책에서는 애가 좀 순박하고 버리버리하고 예, 좀 찌질하고 근데 그냥 얼굴 표정으로 그걸 다 연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치카르도 여기서는 딱 나오자마자 아 얘는 몽상가구나. 그 느낌이 딱 들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맡으면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개차반적인 인간이긴 합니다만 킨스키 같은 경우에는 인간 말종이긴 하지만 그 얼굴 때문에 연기 평가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킨스키는 우리가 웬만하면 아시아인들은 조금 구분이 되잖아요. 일본인 특징, 중국인 특징. 근데 유럽인은 거의 우리가 구분을 못 하는데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게르만. 독일인들은 외모가 어느 정도 조금 구별되는 지점이 정말 저는 독일인 있다고 같이 생각해요. 생겼다. 예.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다니엘 린데만도 정말 독일 사람 같이 생겼거든. 어딘가 모르게 진짜 저 나치 장교 같이 생겼는데 싶으면 어김없이 독일인이에요. 일본 만화 보면 서양인들 중에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게 그리는 게 독일인들이에요. 그 이런 계열의 외모가 클라우스 킨스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이 바로 또 그 인글리러스 베스터스의 그 이름 까먹었네. 크리스토퍼 발츠. 크리스토퍼 발츠. 근데 딱 생긴 게 그렇잖아 정말. 그 이 영화는 오히려 근데 제가 이번에 본 세 편의 작품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어요. 저 동의합니다. 예. 아기레하고 거의 쌍을 이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헤어조그 감독이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마지막에 정말 그 오페라를 공연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목적, 순수한 목적. 우리들의 원주민들에게 이 오페라를 좀 들려줘야지. 오늘 다룬 영화들의 일정한 흐름이 음. 처음에는 인간 따위가 아무리 길을 써봐야 자연 앞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였었는데 노스페라투 정도 오면 대항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항 해봤자 자연은 그대로지만 피치카라도 마지막에 보면 자연의 아주 사소한 그 한 부분 그거를 점령했다고 다들 좋아가지고 하지만 자연은 그대로고 그럼에도 인간은 그 한 부분이나마 잠시나마 정복했다는 거. 시기적으로 보면은 카루소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게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자꾸 오버랩되냔 말이죠. 우리나라의 구한말 일제 초에 우리 왜 구한말이나 일제 시대에 이 외국인 누구의 조선 여행기 보면은 뭐 가마 타고 서양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조선 일꾼들이 보는 가마 타고 다니는 옛날에 개화기 때 사진 있잖아요. 피치카랄도를 딱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대자뷰가 생기면서 야 결국은 우리 조선도 저놈들한테 저런 식의 나라로 인식이 됐던 거야 하면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랬던 건 또 그랬던 거니까.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영화 자체로는 뭐 좋은데 왜 아기레가 소재적으로는 그런 이 스페인이나 유럽인들의 그 중남의 침략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영화 찍으면서 그 사람들은 연락에 혹사하듯이 피치카랄도는 침략자는 아니지만 몽상가지만은 헤어졌고 영화 찍으면서 페루 사람들 엄청 혹사시켰구만. 이 또한 제국주의적 근성 아니야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약간 불편했어요. 그게 이제 조선의 과거하고 겹쳐되면서 이제 막 과하게 감정이입이 되고 그랬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이 영화에서처럼 원주민들을 다루면서 거기에 어떤 낭만도 어떤 비하도 오리엔탈리즘 자체를 아예 없이 그냥 사람으로서 대하지 않습니까? 비하는 없네 그러고 보니까. 비하도 없고 보통 비하가 없으면 낭만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건 낭만도 없습니다. 그냥 한 대상으로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멜 깁슨의 뭐예요? 아포칼립토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의 메인은 그 예수라는 슈퍼 히어로의 그 죽을 듯한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이 그 영화의 메인이잖아요, 사실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 뭐 멜 깁슨의 설화는 둘째치고라도 그 예수의 고난을 너무나 리얼하게 재현해서 이거 고무비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 영화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딱 부활절쯤에 개봉해가지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극장에서 봤던 미국 관객 중에서는 기자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째찌개 뭐 같은 게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잖아. 그래서 그 째찌개로 예수님 등을 착 치고 뛰어넘으면 살점이 푹푹 떨어져 나가는 거를 영화가 진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멜 깁슨은 이게 사실이었거든. 그 전까지 무슨 성극이나에선 이런 거 보면 그냥 카메라 뒤집어가지고 그냥 착 때리면 예수님 이 정도인데 카메라를 백으로 뒤집어가지고 야 이 등판에 가시 있는 채 박히면 이렇게 돼. 예수님이 진짜 이런 고난을 당했어. 그걸 보여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고무비야. 하긴 그래. 이 영화도 사실은 그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지난한 과정을 길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노동 고무비지 이거는. 예. 아귀레 신의 분노에서는 아귀레가 뗏목을 타고 가면서 원주민들하고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 딱 보면 다른 문명의 어떤 충돌을 다룬 태도는 결국 무력보다는 부드러움이 낫다는 거. 피지카랄도하고 아기레는 유사도가 높아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아기레를 리메이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배경을 현대로 바꾸고 예, 설정을 바꿔서 왜냐하면 배우가 똑같은 건 당연하지만은 주제와 어떤 정서의 흐름이 거의 똑같아. 근데 놀라운 거는 감독 중에서는 자기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감독이도 리메이크작이 전작보다 후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조건 이번에 보니까 거의 리메이크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같으면서도 다른. 근데 그 다른 게 나쁘게 다른 게 아니라 좋게 달라진 걸 보고 역시 명불허전이구나. 원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규레 신의 분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 자신들 케찰코아트 신이라고 믿었던 스페인인들 자기들이 정복당한 역사잖아요. 외부에서 온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한 역사인데 피치카랄도에서 오면은 신은 아닌 거 뻔히 알지만은 아무튼 그와 함께 해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한계 역경을 한번 뛰어넘은 그런 서사가 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주연 배우가
믹 제거하고 제이슨 로바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치네 하는 적 보면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 연기할 때는 그냥 전형적인 미국 영화더라고요. 근데 딱 화면이 바뀌고 킨스키가 딱 나오는데 영화 자체 톤이 완전히 싹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참 묘하죠. 같은 영화 같은 감독인데 그 역할을 누가 연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톤이 확 달라지는 거. 약간 트리비아로 말이죠. 백투더퓨처 DVD 보면 그거 아시죠, 파고니? 예. 원래 에릭 스톨즈가 그 마이클 제이 폭스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테스트 촬영까지 하고 촬영을 진행하다가 스필버가 시사를 보니까 영화가 너무 심각한 거지. SF 액션 모험 영화를 했는데 그래서 마이클 제이 폭스로 배우를 싹 갈아주니까 그다음부터 아이고 재미져라 이런 영화가 됐는데 정말 시트콤으로 워낙 그 당시에 그러니까. 패밀리 타이즈가 유행했으니까. 만약 에릭 스톨즈가 그 역할을 했다면은 또 지옥의 목시록 같은 경우 원래 하비 케이텔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 왠지 아무래도 택시 드라이버의 기운이 나왔을지 몰라도 웬 포주가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어쨌든 마틴 신이 함으로써 왠지 그 어떤 캐릭터의 모호성과 고뇌가 같이 전달되는 하비 케이텔이 했다면은 아마 뒤통수 치는 사람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영화에 어울리는 아주 소수의 배우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영화에 어울리는 배우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영화 설정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아까 스탠리 형 표현대로 뭐 영화 촬영 도중은 아니었지만 헬기 사고로 6명이 사망하기도 했고 분명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폭파씨는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앞에서 바로 터지니까 그 엑스트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장면. 중간에 뱀 잡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이 실제로 사람을 물었던 뱀이죠. 물었다며 그 뱀에 물렸답니다. 물리면 사람이 2, 3분 내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리자마자 바로 한 일이 자기 다리를 지금 쓰고 있던 톱으로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벌목꾼이 아 나 물렸네 어땠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자기 다리를 자른 바람에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벌목꾼의 10년치 임금을 미리 줬다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영화 찍다가 뱀한테 물렸고 잃어버린 다리를 보상해 줄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야 헤어쫓고 했던 짓은 피사로나 코르테르가 했던 짓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또 영화는 좋아. 영화 현장 자체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실제로 헤어조그가 의도치 않게 영화 도중 촬영 도중에 죽거나 사망한 사람도 있었지만 헤어조그가 직접적으로 누군가 폭행을 가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잔혹하게 많이 죽였대요. 그리고 동물들은 그때는 예. 지금처럼 동물보호의 예. 개념도 아기레에서도 원숭이 몇 명은 죽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일부러 동물들이 이렇게 물속에 잠궈가지고 질식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반부터 우리가 그냥 명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런 현장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클라스 킨스키보다 더 괴물인 게 베르너 헤어족인 거죠. 이 지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술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 왜 얼마 전에 갑자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나는 갑자기 로미 슈나이더가 왜 포탈의 검색창에 상위에 뜨는가 했더니 여배우 실제 정사 등등등등 해가지고 파마탱에서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니 응? 그리고 참 나도 베르톨루치형님 그 말씀하시니까 좀 실망스럽더만 저 한때 소위 말하는 좌파 감독으로서 우상한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베르톨루치 형님이 그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죠. 글쎄 예술을 위해서라면 무슨 뜻이다 할 수 있는 건가? 30대 초중반까지는 어쨌건 사람과 작품을 떼서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령 수가 저런 게 없다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예술과 작품을 위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희생될 수 있는가라는 희생돼도 좋은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데이비드 린 다큐멘터리를 보면 닥터 지바고를 찍을 때 그 지바고가 기차 안에 있고 거기에 이제 아이를 던지는 러시아 여인의 장면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러시아 단역이 기차에 이제 깔렸다 이거죠. 죽진 않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나니까 일단 잠깐 스톱하더니 응급차가 와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앰뷸런스로 후송하자마자 데이비드 린이 오케이 다시 레디 액션 계속 찍었다라는 거죠. 다 욕했답니다. 아니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감독을 하는 거는 영화밖에 없나 봐. 근데 그날의 일과가 마무리되자마자 데이비드 린은 그 단역 배우의 병원에 문병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 프로란 저런 거지. 응?
그냥 그렇다고 영화를 안 찍으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현장을 벌려놓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영화는 계속 찍어야 되는 건가? 나도 좀 헷갈린다니까 참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이나 생물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걸작이 나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이 우선이라고. 지금은 무조건 옳지 않다 쪽이고 대신에 이 72년 또는 이때는 시대의 사정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 시대의 사정들은 조금은 감안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보다 가까운 비유는 그 이상하 씨 인터뷰일 것 같아요. 길서뜸 찍을 때 우리 또 임권택 감독님이 그 영화 지금 봐도 좀 충격적이긴 해요. 뻔히 그 여학생인 이상하 씨의 배드신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 그렇게 따는 임권택 감독 춘향전 때도 말이죠.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이도령도 그렇고 춘향이도 그렇고 아마 그때 춘향 역할 맡은 여배우는 고1인가 고2인가. 근데 춘향전 원전에 이 오너라 업고 놀자가 굉장히 섹슈얼리티가 강한 신이었거든. 감독님은 그냥 원작대로 찍은 건데. 원작은 어차피 14살, 16살.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내 기억에 영준이 그 심의 영등에 심의할 때 그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현재 영화 등급에 의하면은 미성년자 배우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그래서 이것까지 바뀌고 있잖아요. 성인 배우라 할지라도 교복 입은 상태로 섹슈얼리티를 구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또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찍을 때는 분명히 미성년자 배우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넘어갔냐면은 이거 깐내 출품할 건데 그리고 고전 원작이 그런 거고 감독님이 무슨 에로 영화 찍을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그렇게 좀 따지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시스템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춘향전에서 미성년자 배우한테 에로씬을 찍었으면 감독님을 처벌했어야 되나? 많은 것들이 지금 과도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만드는데 어쨌든 미성년자는 성행위를 대중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기준을 잡힌 거거든요. 그럼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었겠네. 원작의 설정 그랬다 할지라도 성인 배우를 어려 보이게 해서 찍었어야 된다라는 또는 그런 거네. 현대적으로 각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춘향전을 예로 드는 건 그 여배우의 그때 계약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길서뜸은 이제 이상하 씨가 밝힌 거에 의하면 이런 장면을 찍는지도 몰랐는데 찍으면서 강제로 뭐 노출이나 배드신을 당했다. 그런 인터뷰 때문에 또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것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요.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배드신 찍을 때 배우한테 사전 고지를 안 하고 가령 그 배드신이 갑자기 이게 배드신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한국 에로 영화계의 거장 제이모 감독님의 조감독을 했던 저랑 같이 일했던 모 감독의 얘기를 들은 말이죠. 그분이 이제 그 마담 시리즈의 몇 편인가를 찍을 때 오디션을 했는데 자기는 연출부 막내였고 비디오 찍는 담당이었고 조 감독 형이 이제 오디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오디션 할 텐데요. 상체 탈의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막 말을 못하더라. 이게 상체 탈의하라는 말을 못하고 자기는 이제 비디오 카메라 들고 언제나 상체 탈의를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 딱 들어오더니 뭐야 이거? 뭐하냐? 야, 너 뭐해? 야, 너 빨리 벗고 벗어. 야, 빨리 찍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주술처럼 그 배우는 상체 탈의를 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어색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이를 위한 자연스러운 순간이라는 분위기를 그 감독이 만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수 배웠다. 그게 이제 이상하 씨 그거하고는 다른 거겠지만 감독님도 원하는 장면은 걷어내야 되고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에는 그거밖에 선택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시기라도 강제로 하지 않고 합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압적으로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면 그걸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결국 그렇게 해나가는 게 현대 문명 사회의 룰이고 일단 요즘의 기준은 합의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절대 요즘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70년대 얘기니까 그렇더라도 설령 이 사람이 안 벗겠다 나는 못 벗겠다 하더라도 그걸 폭력을 통해서 강압은 폭력이니까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건 지금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만 폴란스키든 베르톨리치든 마론 브란더든 택 감독님이든 참
왜 그러셨어요?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결론을 왜 꺼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근데.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스 킨스키와 아, 헤어조그에 대한 이제 결말을 좀 짓자면 명백하게 클라우스 킨스키는 영화 잘하는 개새끼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게 네. 영화를 찍으면서 가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환경에 몰아넣고 찍었다라는 거하고 자기 친딸을 상대로 금수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건, 차원이 다르죠. 그건 클라우스 킨스키는 정말 개새끼 중에 상 개새끼지. 그래서 클라우스 킨스키는 연기 잘하는 개새끼라면 우리 헤어조그 형님은 영화 잘 찍는 독한 새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영화 잘 찍는 미친놈.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간 뭐 그 클라우스 킨스키의 비행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도 띄기가 힘드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촬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나오기가 힘들죠. 가령 이제 아까 닥두님이랑 그 학원 얘기를 들으니까는 저런 생각은 드네요. 비단 배드신뿐만 아니라 배우가 뭔가 이렇게 뭔가를 걸어야 되는 장면인데 그게 좀 위험하다. 정말인지 모르겠으나 탐 크루즈는 아직도 위험한 장면을 대역 없이 물론 안전장치를 하지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런 거거든요. 이제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겠죠. 기망을 해서 속이고 야 사실은 앉아서 밥 먹는 거 찍을 거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번 거네. 이런 방법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가 그 장면을 위해서라면 나 모든 걸 한번 던져볼 거라는 마음이 들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거 배우나 제작진들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지점들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가 더 우리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말 나오기 힘들고 어떤 지점에서는 나와서도 안 되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실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의 죽음을 담보로 촬영된 영화들. 그래서 헤어조코 형님이 이제 영화 제작 시스템이 근대화된 이후로 이렇게 괴작을 못 만드시고 뭐 배드 루테넌트 같은 약간 평작을 만드시거나 타치를 안 봐도 되는 다큐멘터리를 주로 하시는구나. 진짜 이 위대한 피츠카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불가능한 영화죠. 말도 안 돼. 무슨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뭐 헬기 사고야 아마 스태프들이었을 테고 알려지지 않은 현지인들은 실제로 사망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사망 사고 없이 이 영화를 찍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십몇 년 전에 한국 영화 중에서 필리핀 올로케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필리핀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엔딩 장면이 헬기에서 코미디인데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그 뛰어내렸던 필리핀 엑스트라 하나가 진짜로 당시에 사망했거든요. 그 제작자가 그 위협이 지급할 때까지 못 나간다 그래서 필리핀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이러면 안 되죠. 영화 현장이 그냥 영화도 위험하다니까. 나도 영화 찍다가 얼마나 철렁철렁한 적이 많았는데 저 연출부가 감전돼가지고 병원 간 적도 있고. 근데 이거 보면서 이 아저씨 미쳤나 정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판을 내가 옆에 제작자 있으면 나는 클라우스 킨스키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감독하고 싸웠을 것 같아. 야 이 또라이 새끼야 누구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영화의 미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피츠카랄도의 후반은 딱 한마디로 노가다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런 부분도 있어요. 그 약간 사이드 얘기지만 원래 피츠제랄드 아닙니까? 요거를 피츠카랄도라고 바꿔 스페인식으로 바꿨던 건데 그 상징하는 바가 남미에는 역시 스페인이 짱이요. 그 다음에 독일 놈들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오페라 쪽으로는 약세구나 이탈리아나 이쪽에 깨깅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독일에도 오페라 좀 만드는 놈이 있다며 누구 바그너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의 오페라가 시작이 된 거구나. 이런 어떤 이 독일의 어떤 문화적 약세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감독의 이 은근한 풍자도 들어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독해하기가 좋은 재미있는 텍스트였어요.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헤어조그에 관련된 1974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헤어조그가 머물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그 절친한 친구인 영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녀가 파리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연락을 받고 헤어조그가 그때부터 미넨에서 파리까지 걸어가기 시작해요.
아, 왜? 걔? 나 보기 전까지는 안 죽어. 아. 그래서 미넨에서 파리까지 실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이후로도 8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이로구만. 아니, 진짜 미쳤어. 예, 진짜 미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순수한 신념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일단 오늘 소개해드린 세 작품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들 한 작품씩 말씀해 주시죠. 뭐 역시 그런 피치카랄도네요. 다 좋았지만 피치카랄도는 내가 봤던 영화 맞아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이었기 때문에 역시 피치카랄도가 베스트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겔의 신의 분노와 위대한 피츠카랄도를 절대 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두 편으로 하겠습니다. 아기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짧고 그러니까 얘기가 간결합니다. 그거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건 개인적인 취향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은 지구의 세균이 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거든요. 야, 그 입장에서 기생수의 세계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애니메 소년이여. 그 입장으로 보면은 아기레 쪽이 훨씬 가깝지요. 예, 저 역시 뭐 피치카랄드가 제일 좋았어요. 예.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우리 세 편의 영화를 본 느낌. 전 오늘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빨리 다음 주 녹음이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참 이 미치신 감독님의 미치신 작품 세 편을 연달아 보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이런 영화는 정말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제작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시도를 지금 누군가가 한다면 당장 아마 고소고발 당하고 구속될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 해야겠네요. 뭐 오래간만에 헤어지고 저희가 또 영화 다시 봤네요. 아직 헤어지고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3편 정도만.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개봉을 했고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전성기에 만들었던 영화 중에 극영화 3편 요 작품 정도는 한 번쯤 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화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령 이 방송을 듣고 해외 쪽에 관심이 생기신 분은 극영화는 옛날 걸 보시고 다큐멘터리는 요즘 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리고 요번 주에 저희 그 만우절 특집 방송이 후원이 폭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후원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클라우디오 님이 저희 추천 B급 영화 1편에 후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만우절 저희 에피소드에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스몰백님 후원해 주셨고요. 매직 존스님 후원해 주셨고요. 위바디세이 아니죠. 왜 모디세이님 후원해 주셨고요. 김광영님 후원해 주셨고요. 카오리스 마키님 후원해 주셨고요. 베이비 물티슈님 후원해 주셨고요. 멍뭉이 23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만우절 특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후원해 주세요 징징거릴 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은 후원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우절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시 저의 연기를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탠리입니다. 또 계좌로 팟캐중 최고라는 닉네임으로 후원을 해주셨고요. 우리 또 후원 잊지 않고 해주시는 김묘정님이 후원을 해주셨네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래간만에 감독 특집을 해드렸는데 제가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뭐 영화 볼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뭐 제대로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십니다. 최초로 나오시는 게스트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영화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